자, 이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비교 방식 있죠? 요걸 좀 알아볼게요. 자, 비교 방식은 뭐 최근에 거래했던 아니면 임대했던 사례를 가지고 요거를 좀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요거를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를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이다 할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대상 부동산. 그러면 요거를 사례를 구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겠네요. 아직도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포의 사후지구에 삽니다. 어디 산다고요? 사후지구. 자, 최소한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격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합격에 그 자질이 없는 겁니다. 자질이 이게. 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최소한. 자, 어쨌거나 농담이고. 자,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은데 우리 동네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사례를 여기서. 자, 요게 이제 사례라고 치자. 그러면 얘랑 생긴 게 비슷하다면 서로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라는 게 뭐냐면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다면 맛이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하다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맛도 비슷한데 어떤 놈 비싸게 팔면 그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싸면 이쪽 서로 살려고 하죠. 얘는 안 살려고 하니까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데서 구하는 게 좋은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예를 들어 뭐 상업 지역 안에도 뭐 이렇게 비슷한 놈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유사 지역이다. 그리고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자, 그러면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이점을 얘는 대상 부동산, 얘는 뭐라 할까요? 사례 부동산인데 아무래도 이 사례는 유사 지역에 있네요. 어디에 있다고요? 유사 지역에 있고 얘는요 인근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과 저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하고 있으면 아마 이쪽이 비쌀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정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례는 한 10년 된 사례인데 대상 부동산은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5년밖에 안 된 게 비싸겠죠. 요것도 수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례는 2년 전에 죄송합니다.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얼마라고요? 3억. 근데 요거는 요즘에 거래한다면 좀 올랐겠죠? 요거 반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기준 시점에서는 좀 올랐겠네요. 반영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그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된 사례랍니다. 뭐라고요? 싸게. 근데 얘는 정상적인 거래로 바꿔놔야 되겠죠? 정상가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이점을 이런 차이점을 수정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거래 사례, 이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나 사례 수집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뻔합니다. 딱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이죠. 요거 하나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계산 문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례 자료를 수집하려면 이렇게 뭔가 얘랑 얘는 비슷해야 돼요. 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비슷하대죠. 그러니까 매번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 자, 같은 지역이죠. 그런 데서 구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가 가격대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구조, 용도, 면적, 경관연수 등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 조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도, 용도도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면적도 얘는 5층짜리 건물인데 얘는 100층짜리 건물이다. 이것도 안 되겠죠?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면.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겠죠? 이거 반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걸 수정하려면 이걸 물가상승을 반영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근.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아니면 정부에서 수용을 당했다든가,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요, 사기당했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례 있죠? 요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권 내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선택은 가능한데 이게 특수한 사정을 수정하는 걸요 사정 보정한다 이겁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한다. 그래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좋다. 이제 이 가치를 구해보는 겁니다. 가치를 구해본다.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먼저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정 보정한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는데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겠죠? 이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점을 수정한다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사례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그리고 요즘에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이 상태에서 자, 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걸 좀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상은 10층짜리, 10년 된 건데, 사례는요? 다시 할게요. 대상은 5년밖에 안 되는데, 사례는 10년 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새 건물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한 게 뭐라고요? 이거는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비준 가치. 자, 요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사정 보정할 때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례가 급매로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럼 20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지역 요인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상,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대상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20% 우세하다. 그러면 여기다 20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20% 열세다. 그러면 20%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 준 게 뭐라고요? 비준 가치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거기에 자, 178페이지 요것만 연습하셔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178페이지에 길잡이 문제 있죠?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시장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됐을 경우에 사정보정치는, 그러니까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거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례분의 대상하니까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했으니까 여기다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10분의 10 해준 걸 뭐라고요? 사정보정치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정보정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는데, 이렇게 시점 수정은
5년 전에 물가지수는 100인데, 자,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 기준 시점에는 120이다. 그럼 뭐라고요?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매년 2년 전에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매년 부동산 물가가 5%씩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 미래가치는 1 플러스 5%면 0.05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한 걸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번. 2014년 7월에 택지를 구입했는데 사례가 기준 시점인 2019년 7월에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5년 지났네요. 몇 년 지났다고요? 5년 지났는데, 자, 2014년 7월에 택지 지가수는, 그러니까 거래할 때 물가지수는 100이었다는 얘기죠. 부동산 물가가. 근데 2019년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 택지 지가지수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년 동안에 2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얼마라고요? 100분의 120.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지수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수법. 이번엔 3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한 80%입니다. 80%고. 자, 3번 같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에 5년 동안에 매년 10%씩 상승하여 왔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사례 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자, 매년 10%씩 상승해 왔다는 얘기죠. 그럼 2년 전에 구입했으니까 매년 10%씩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라고 했죠. 이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0%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동률법.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 볼게요. 4번에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하답니다.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자, 사례분에 대상한 다음에 사례 토지가 지역적으로 20% 우세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0분의 100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지역 요인의 비교치입니다. 뭐라고요? 지역 요인의 비교치. 5번 볼게요.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랍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그러니까 사례분에 대상한 다음에 대상 토지가 개별적으로 25% 열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5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100분의 75 있죠? 이렇게 해준 걸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주면 돼요. 몇 번 연습해 보세요. 몇 번. 그래서 자, 그럼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종합 문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6번 볼게요. 6번. 6번에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답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매입됐답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20% 저가로 매입됐죠? 여기 20 빼주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8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니 두 번째 줄 볼게요.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는 100인데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100분의 120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또한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랍니다. 사례분에 대상한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20% 열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0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8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80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랍니다. 그러면 사례분에 대상한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라고 했죠? 여기다 20 더해주니까 120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120.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더하기 빼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기로 막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약분이 가능하다면 얘랑 얘는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하고 어디 갔어요? 얘와 얘도 가능하죠? 그리고 얘와 얘도 가능하네요. 얘랑 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15억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15억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 가지고 몇 번 연습하세요. 몇 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요것만 연습하시고
아주 약간 좀 틀어서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정도의 그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시간 좀 걸리니까 요 정도. 재작년에는 요거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어? 요거 간단히 하나 물어보는 거 물어봤으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푸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써야 되나요? 자, 최근에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 부동산에 적정한 임대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맨 위에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할 때는 신규 계약으로서 가능하면 뭐라고요? 신규 계약. 재계약 계속 하게 되면 좀 많이 좀 깎아주고 할 수 있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뭐라고요? 신규 계약으로서 임대 개시 초회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정사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죠. 실질 임료가 뭐냐? 실질 임료는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시키는 걸 뭐라고요? 실질 임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가 있고 요거는 대상 부동산이고 요거 임대료 평가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딱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임대했냐면 자, 보증금 5억에 월 300만 원 주기로 하고 해서 임대했답니다. 최근에 월 얼마라고요? 300만 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요? 3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300만 원 가지고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보증금 5억 요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보증금 5억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전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게 전세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혀 무시하고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 5억도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이 다 포함시킨 걸 뭐라고요? 실질 임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질 임료. 이걸 가지고서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자, 그러면 실질 임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임대할 때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다 받아내려고 안 받아내려고요? 유지 수선비 이런 거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 재경비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필요 재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수한 임료로 할게요. 수임료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임대료 성격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임대료. 그럼 일단 요거를 월 300만 원 주는 거에는 필요 재경비도 포함되겠죠? 300만 원 받는 돈에는 재산세 이런 것도 포함돼요? 안 돼요? 유지수는 포함되겠죠? 그리고 필요 재경비하고 여기가 이제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가 있을 겁니다. 순임료. 그러니까 일단 월 300만 원을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죠? 여기.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보증금 5억 요거를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걸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뭐라고요? 운용이익.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왜 맨 위층에 살아요? 보통 몇 번 얘기했는데 주인이 맨 위층에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위층에 사냐면 이 세입자들이 머리 위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웃기네요. 자, 어쨌거나 주인이 이제 이 3대가 한꺼번에 사니까 30명,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살고 있다고? 20명. 방 두 칸에다가 몇 명이 살고 있다고요? 20명.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2명. 여기는 일용근로자, 이런 사람이 1명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요금을 낼 때 이렇게 이 계량기가 있다면, 하나하나 계량기 붙었다면 계량기대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임대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은 n분의 1씩 내자.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수대로가 아니라요, 가구 수대로 3분의 1씩 내기로 했다고 치자. 얼마씩 내라고요? 3분의 1.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이 일용 근로자는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건데 뭐 하러 합니까? 이빨만 닦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막걸리 잔뜩 드시고 와서 그냥 주무십니다.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회사 가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막걸리 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하나도 안 쓰는데 3분의 1 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집주인이 임대료 형태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수도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료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자,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 중에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실제 쓰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임대료 성격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 그 보증금 있으면 이것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빌려주면서 선불로 3천만 원을 미리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 3천만 원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씩 3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임대료. 그죠? 이거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까나가는 겁니다. 이걸 깔세다 혹은 사골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지났다 그러면 얼마가 까진 거예요? 1,000만 원 까진 거죠? 이 1,000만 원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이걸요, 선불적 성격에 미리 선불로 낸 거 아닙니까? 일시불 상가액해줍니다. 까진 금액을 뭐라고요? 상가액. 그러면 1년 지나서 2천만 원 안 까졌죠? 요거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네요. 이거를요, 선불적 성격 일시불 미상가액 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미상가액이라고요? 운용이익.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거래 임대하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간단히. 거기 그 밑에 길잡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매월 순지불임료가, 매기 순지불임료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인데 1년이면 2,400만 원이네요. 1년이면 얼마라고요? 2,4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 1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요거를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율이 10%라는 얘기죠. 그러면 500만 원, 요것도 임대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부가사용료 중에 연간 실비 초과액, 아까 수도요금 쓰지도 않는데 내라오는 거죠. 이런 게 얼마라고요? 이게 500만 원 있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연간 필요재 경비가 1,500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자,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 전부 다 4,9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4,000. 자, 이렇게 이제 임대료 성격인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4,900만 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뭐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걸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익 방식. 요거는 자, 한 3년을 요것만 들이다 파헤치고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면 손을 못 댑니다. 풀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한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면 맞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맞히는 거예요? 찍어서 맞히는 거네요. 그러면 자,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고 치자.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 3년을 공부해서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요, 한자도 안 했는데 맞출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 시간이 있으면 딴 거 공부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막 암기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기필코 요걸 좀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3, 4월 달에 강의한 거 있죠? 요거 제가 자세히 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뭘 할 거냐면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것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해도 잘하면 맞춥니다. 잘하면 뭐라고요? 맞춥니다. 거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잠깐
어디를 볼 거냐면 뒤로 쭉 넘겨볼게요. 일단 저기부터 하고 볼게요.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하고 오른쪽에 189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 있어 없어요?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거의 요즘 들어서. 요거는 내용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문제 빼면은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덜렁 한 장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장거리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니까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요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자, 먼저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뭐냐면 얘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 보여요. 그래서 평가사 시켜서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뭐라고요? 공익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을 책정하려고 정부가 미리미리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 있죠? 그걸 뭐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정부가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려고 미리미리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를 뭐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야, 요거는 토지입니다. 이는 뭐라고요? 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요게 있는데, 자, 비주거용은 우리 이제 강제성이 없습니다. 평가하라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에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세금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맞죠? 많지 않고 주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거의 뭐라고요? 토지 아니면 주택 물어보고 비주거용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주택과. 자, 그러면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지역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대표가 뭐냐면 가격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요? 이용 상황 같은 게 다 평균이라는 얘기죠. 딱 보통 정도의 땅. 이걸요, 표준지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표준지. 이걸 다 뽑아내는 겁니다. 예, 표준지. 지역마다 뽑아내요. 자, 이걸 뽑아낸 거를요, 표준지라 할게요. 뭐라 한다고요? 표준지라 하는 겁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자,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걸요, 표준지 공시지가 해줍니다. 표준지 뭐라고요? 공시지가다.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애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니고 평가사 시켜서 이제 평가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2월 말. 그러면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 관할 뭐라고요? 시군,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 있죠?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필지가 뭐예요? 소유자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해줍니다. 개별 뭐라고요? 공시지가다 해줍니다. 자, 요거는 5월 31일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 5월 31일이냐면 6월 1일 날이 뭐냐면 자, 이 보유세, 재산세 있죠?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 전까지 해놓고 있어야 돼요. 5월 언제라고요? 31일까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거는 평가사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공무원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죠? 얘들이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걸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어디 앉아서라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평가하는 거지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해줍니다. 이번에는 주택 알아볼게요. 자, 주택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파트 연립 이런 걸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예, 단독주택은 우리 토지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지역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요거를요, 표준주택이다 해줄게요. 무슨 주택이라고요? 표준주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치를 구한 걸 뭐라고요? 표준주택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표준주택 가격.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요거는 조금 일찍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1월 말까지는 해놓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라고요? 1월 말.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 있죠?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시군군의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자,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걸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뭐라고요? 주택 가격이다. 자, 요거는 4월 30일까지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4월 언제라고요? 30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표준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한다. 기억하세요?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도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 비준표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정리하셨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있죠?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어느 세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을 시켜서 평가합니다. 어디라고요? 한국감정원을 시켜서 얘들은 전국에 지점이 있어 없어? 지부가? 있죠?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평가해 놓은 걸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얘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일단 뭐 붙어 있다고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은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뭔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자, 그리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보상금을, 수용 같은 거 할 때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뭘 기준이라고요? 자, 도로 같은 거 내려면 토지 수용해야 되죠? 이때 무슨 기준이라고요? 보상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뭘 기준이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다만 이거는 따로 암기하세요. 따로.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 정부가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땅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거를 개발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데,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있죠? 요걸 가지고 공시합니다. 요걸 가지고 부담금 책정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암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자, 비주거용인 상가라든가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상가 있죠? 상가는 내가 이렇게 볼게요. 3층짜리 상가 내가 하나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죠? 3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죠? 그럼 이거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상가는 갖고 있는데, 자, 10층짜리 상가 중에 상가라도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게 있어 없어요? 상가라도 이런 거는 다 별도로 분양하기도 하죠. 이런 건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암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자, 개 같은 게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개 같은 거는 다 누가 한다고요? 개자 들어가는 거 있죠. 개자 들어간 거는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군구청장. 그죠? 나머지는 다 누가 하라고요? 국토교통부장. 그러니까 개자 들어간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국토교통부. 이건 할 수 있죠? 누가 하는 건 해결했네요. 그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준자가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표준자가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평가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고, 뭐라고요? 보상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보상. 그 다음에, 자, 표준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답을 하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조세. 다시 할게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건 답을 하고요. 평가 기준, 보상 기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답을 하고요. 조세 기준입니다. 그리고 얘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자, 이 개발 부담금은요. 자, 개별 공시가로 합니다. 따로 암기하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할만할 겁니다. 다시 개 같은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희금구청장. 나머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워 되나요? 아니, 재미없나요? 개 같은 거 누가 한다고요? 그거는 안 잊어먹을 겁니다. 이게. 그죠? 잊어먹을 수가 없죠. 개 같은 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표준지 하나 갖고 있다. 표준지가 내 땅이다.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나요? 나도 세금 내야 되죠? 표준지가 내 땅이라면 나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표준주택 가격 갖고 있다. 표준주택 갖고 있다. 내 거란 얘기죠? 그럼 나도 세금 내야 되죠? 그때는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심의 절차가 있는데, 자, 맨 아래 볼게요.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요거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요거는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심의를 거쳐야 되고, 어떤 경우든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다고요?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제 이게 결정 공시한 날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결정 공시한 날이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기준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월 1일. 이때까지 결정 공시하라는 얘기지, 가격 기준은 언제라고요? 1월 1일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이때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라 가능하고요?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이거는 자, 이의 신청은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뭐라고요?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누구라고요?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지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양식을 갖춰 서면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결정 공시한 자. 뭐라고요? 결정 공시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희군구청장.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토교통장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짜로부터 해당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든 시군구청장이 됐든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뭐라고요?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야 되지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 규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데, 자, 이 규칙에 따라서 이 부동산은 언제까지 평가해라, 어떤 식으로 평가해라, 그리고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요거 개 같은 건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시고 이거 지울게요.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언제라고요?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우리 소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죠? 2005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과거 일자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도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물건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지조사가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실지조사.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뭘 생략할 수 있다고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시,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 접근이 힘든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아니면 유가증권 등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 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라고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부터는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익 목적으로 내가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너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름대로 평가사 시켜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사익 목. 자, 그러면 자, 보시면 대원칙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읽다 보면은 어떤 원칙,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어떤 부동산들이 어떤 빈번한 거래가 있는 자, 부동산이다. 빈번한 뭐라고요? 자주 거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무슨 비교과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특허권이라든가 아니면 실용진앙권, 디자인권, 영업권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얘들을 통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얘가 들어갔다 무조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이건 전부 다 원칙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A라는 토지를 평가해달라고 의뢰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를 정해서 정해놓은 게 있어 없어요?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요 주변에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뭐라고요? 기준법이다. 자, 여기서 공시지가라는 것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평가해라. 자,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0페이지 볼게요. 자, 190페이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라.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이 건물만, 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통째로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는 빈번한 거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라고요? 원가법 해줍니다. 근데 그 밑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얘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다른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과수원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수원도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밑에 자동차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건설기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 이 중고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무진장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빈번한 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를 뭐 빈번한 거래가 있다 하기는 곤란하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체 처분 가격이 고물상에 팔면은 바퀴 따로 떼내고 나머지 다 떼낸 다음에 그 합축기로 물르죠? 근을 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해체 처분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해체 처분 가격. 그 다음에 동사는 각종 기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도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 이렇게 딱딱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하면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같은 거 있죠? 디자인권을 옛날에 의장권 이랬는데 지금은요, 디자인권 바뀌었습니다. 자, 실용신앙권은요, 뭐, 공업 도안 같은 거 있죠? 규격,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 특허 받았을 때 이걸 뭐라고요? 실용신앙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실용신앙, 상표권, 저작권.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권리냐, 이거 안 물어봐요? 다만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림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산림은, 자, 산림은 이렇게 산지도 있고 산에 있는 땅도 있고 나무도 있어, 없어요? 인목도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따로 평가하되, 자, 거기에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거래.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건설 같은 거 할 때 나무들도 굉장히 자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 근데 소경목림이라고 해서 아주 작고 어린 나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빈번한 거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얘 키울 때까지 들어간 비용 있죠?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원가법을 해라. 근데 만약에 산지와 인목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장재단이라고 해서, 자, 볼게요.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 이런 건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어쨌거나 따로따로 평가한다면 합쳐준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구분해서 평가해서 합쳐준 게 원칙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일괄 평가할 때는, 자, 일괄 평가할 때는 특허권 이런 게 들어가겠죠? 영어권이라도 조금 들어가죠? 어쨌거나 무형자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이 한 개라도 들어가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자, 광사 같은 경우 있죠? 요거는 광업권이 없으면 광물 채굴이 안 됩니다. 그럼 광업권이 무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야 돼요. 알겠죠?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할 때는 이렇게, 요거를 암기할 때는 과거에 동거했다 차이고, 과거에 뭐라고요? 동거했다가 뭐라고요? 차이고, 이렇게. 과거에 뭐라고요? 동거했다 차이고, 건물의 원가는 자, 빼고서,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된다.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거기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 자, 수익이 전혀 없는 거죠. 무수익이 되겠네요. 임대료 없이 임대하면 다 뭐라고요? 무수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과수원은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도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요, 원가법,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무형자산은요,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과거에 동거했다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 가치를 공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 뭐라고요? 수익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 되겠네요. 무수익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힘들면 이렇게도 기억하세요. 그죠? 더 복잡한가요? 이렇게? 재밌지 않나요? 재미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5분만 쉬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서 수익환원법 정리하고 한 30분 하고 끝낼 겁니다. 가지 마세요.